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38강 1. 토지 이용 2. 도시의 토지 이용 3. 체유효 이용의 원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에 대한 전반적을 1소단에서 다루고 실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토지 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3번은 체유효 이용은 토지 이용의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토지 이용을 할 때는 이러한 원칙, 체유효하게 이용한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를 이용하려면 그 토지, 그죠?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소유권. 자,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이 토지의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개발할 사람한테 개발하도록 허락을 하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근원적인 소유권이 있어야만 토지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일단 토지 소유권에서 한번 개념을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권은 첫 번째,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치는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가 있으면, 이게 땅이 있으면 상, 위로도 미치고 하, 지중으로도 미친다 이겁니다. 정당한 범위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는 공적 공중까지는 아니고 사적 공중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까지는 토지 소유권이 되고, 지하의 광물은 국유로 하지만 일반적인 것들은 다 토지 소유권자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토지의 공간적 범위. 자, 공간적 범위는 공중을 먼저 일단 수평 공간, 표면 공간을 얘기해요. 그건 다 토지 소유자의 것이죠. 자, 수평 공간. 자, 하늘 위쪽을 뭐라고 그러냐? 지상공간. 지상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상권. 지하, 땅 가운데, 지중공간. 개념만 좀 잡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토지를 이용을 이러한 수평공간, 지상공간, 지중공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지하수나 터널, 토사같이 지하수, 터널, 토사, 흙이나 모래리 이런 것도 다 소유권자의 소유권의 내용에 들어가요. 소유권자의 것이다 이거고. 네 번째, 제방이나 터널, 다리 등 토지의 정착물. 자, 정착물 역시 독립된 정착물이 아닌 이상 토지 소유권자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토지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토지 이용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남의 땅에 함부로 이용하면 큰일 나죠. 남의 재산권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민법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 소유권에 기한 물권자 청구권에 의해서 철거를 요구합니다. 기억이 나줘야 되는데 그렇게 조금씩 안 나도 상관없고요. 또 민법 배울 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토지 이용. 토지 이용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토지를 순수하게 토지만 이용하는 활동이 있고, 자, 토지 이용 활동. 토지만 이용하는 활동이 있고, 자, 두 번째는 토지에 이미 건물이 지어졌어. 토지는 어떻게 이용을 못 하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땅이 있어. 대지가 있어요. 거기에 건물을 우리가 지은 겁니다. 그럼 이건 건부지구. 그러면 이 토지는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뭐 주차장 정도로는 쓰겠죠. 그 이상은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거야. 이미 건물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건물 이용 활동이 될 겁니다. 건물 이용 활동. 자, 토지 이용은 토지 이용 활동과 건물 이용 활동으로 나뉘는데, 자, 비중은 건물 이용 활동은 이미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목적이 딱 끝난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건물을 뭐 재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상가로 한다든가 이건 그 건물 한도 내에서의 얘기고, 비중은 토지 이용 활동이 훨씬 큰 거예요. 왜? 뭘로 쓸지를 몰라. 유용성이 훨씬 건물 이용 활동보다는 토지 이용 활동이 훨씬 유용성이 크다 라는 정도로 개념을 좀 잡아 주십시오. 그럼 자, 이 토지 이용 활동을 할 때 집약도라는 개념이 들어가. 자, 집약해서 이용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약도의 뜻을 알아야죠. 자, 토지가 있어. 토지가 있으면 토지에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건물을 짓는 것보다 돈을 투자하는 거라고요. 자, 토지가 있으면 자본이라고 그래. 돈이라고 안 하고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본을 갖고는 노동력도 살 수 있잖아. 사람과 벽돌 같은 거 사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자, 이 자본을 투자하는데 이 자본의 투입 비율을 집약도라고 그래요. 자본의 투입 비율. 토지는 일정하게 있는데 단위당 토지 1제곱미터당 자본이 얼마나 투자되냐. 1제곱미터당 토지 1제곱미터당 자본이 1억이 투자됐어. 집약도가 엄청 높은 거야. 그럴 때 1제곱미터당 10원이 투자됐어. 무지하게 자본의 집약도가 약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토지 집약도는 건축비, 즉 자본, 건축비가 많을수록 집약도는 올라간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집약도가 높다는 얘기는 토지에 자본이 많이 투자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이후에 이제 집약도하고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니까 집약도의 개념을 먼저 잡아주는 겁니다. 자, 토지 이용의 집약도에 있어서는 입지잉여라는 게 있어요. 입지잉여. 입지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남았다는 얘기야. 입지함으로써. 입지잉여. 자, 입지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여기 개발이 된대. 그래서 먼저 선점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도로가 났어. 주변에 배우지 아파트는 들어섰어.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마트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먼저 마트를 딱 개장을 한 거예요. 입지잉여가 발생했지. 마트가 이 배우지에 필요한 게 3개라면 하나만 들었죠. 아직 2개가 덜 들어왔으니까 나머지 2군데서 벌 수 있는 것까지 벌게 돼. 이걸 바로 뭐라고 그런다? 초과이윤. 적정이윤을 넘어선 초과이윤이 발생하게 돼 있어. 입지잉여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여기 돈 되는구나 하고 마트가 이제 서로 들어서죠. 경쟁이 되는 거야. 입지 경쟁이 일어나지. 경쟁. 자, 입지 경쟁이 일어나서 입지 경쟁이 일어나면 초과이윤이 줄기 시작하죠. 자, 이때 입지잉여가 이 입지잉여 초과이윤 발생하는 잉여 이익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익분이 뭐가 된다? 본인이 그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의미가 없지만 그 건물에 임차하려는 사람은 그 입지잉여만큼 이익금만큼을 뭘 내야 된다? 임대료로 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입지잉여의 지대화라고 그래. 지대화. 토지를 이용하고 내는 대금. 지가하고 다른 거예요. 지가는 지대가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지대는 일정 기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내가 빌려 쓰고 돈을 얼마 주겠어. 지가는 그거를 현재 시점으로 환원한 거야. 그러면 지가는 지대보다 훨씬 높겠죠. 자,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토지 이용할 때 인구 밀도가 늘어. 인구 밀도가 급증을 해. 자, 인구가 급증을 하면 뭐가 증가한다? 사람이 모여 사니까 고층화될 거 아니에요. 바로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소비 집약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단위당 토지에 대해서 처음에 인구가 급증하기 전에는 집에 이렇게 1층만 있으면 되는 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집이 점점 높아져. 점점 높아져.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집가, 땅 가격도 상승을 하게 돼. 왜 땅이 없어? 집 지을 땅이 없어. 다 집들이 꽉 들어차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경쟁이 되니까. 자, 이게 토지 이용의 집약도고 한계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계지. 자, 토지를 이용하다 보면 한계지 개념이 꼭 나옵니다. 한계지. 한계지라는 뜻은 뭐냐면 택지. 우리 토지를 택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장 용지로 쓸 수 있는 걸 택지라고 그래요. 택지가 점점 넓어져. 범위가 점점 넓어져. 왜 넓어지나?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처음에 우차나 마차로 다닐 때는 택지가 마을 주변이 조그맸는데 자동차로 다니까 막 넓어지는 거야. 넓어지는데 그게 무대한 넓어지지 않고 그 한계쯤인 택지용의 최원방권 원으로 됐을 때 더 이상 넓어지지가 못해. 그 이상 나가면 중심지로 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딱 발전해서 이 택지용의 최고로 멀리 가 있는 원방형을 바로 한계지라고 그래. 한계지. 자, 이 안쪽은 토지 가격이 비쌀 것이고 바깥쪽은 토지 가격이 쌀 것이야. 안쪽은 임대료가 비싸고 바깥쪽은 임대료가 쌀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계지의 개념이에요. 한계지.
교통수단의 발달로 한계지는 팽창을 합니다. 연장이 되고, 근데 이 한계지가 급격하게 넓어지면 이 주변에 미처 개발되지 않은 땅, 그리고 아직 한계지가 넓어지지 않았지만 급격하게 넓어져서 앞으로 넓어질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은 지가가 상승하다 다운한다. 상승되는 거예요. 당연히 앞으로 택지로 이용이 될 텐데 지가가 상승을 하는 거야. 자, 이러한 개념으로 올 때 차가 집을 빌려 쓰는 사람들, 임차인 나고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들하고는 차가는 직장에서 좀 가까운 데 있으려고 그러시고, 자가는 좀 멀리 떨어져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차가의 한계지보다는 자가의 한계지가 더 넓게 가는 거예요. 자기 집이니까. 자, 그리고 집약 한계라는 게 있는데, 집약 한계, 아무리 집약도가 올라가도 이 일정 이상으로는 집약도가 올라가질 않아. 그게 바로 집약 한계입니다. 한계. 집약도가 한계가 있어. 한계점인데, 이건 어느 경제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집약 한계는 뭐냐면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이 집약 한계야. 이거는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게 여러분 싫습니다. 한계라는 거는 한 단위가 올라갈 때, 그 미분 개념이에요. 미분, 총, 적분 개념이 아니라, 수학을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 말뜻을 좀 이해할 텐데, 예를 들어 줄게. 자, 우리 층수가 있어. 건물이 있어, 건물이 1층, 2층, 3층, 4층 있다고 치면, 한 층을 짓는데 돈이 1,000만 원이 들어가. 자, 1,000만 원이 들어갔어. 자, 비용, 한계 비용. 여긴 수익. 앞에 한계자를 넣어주는 거는 한 단위당 그렇다는 거야. 한계 수익. 한계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1,000원이 들어가는데, 한 층을 올리면 이익은 얼마가 나오냐? 2,000만 원 나왔어. 2,000만 원. 자, 그러면 한 층 올릴 때 2,000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럼 총 수익은 좀 이따 보고. 자, 또 한 층을 올리는데 900만 원이 들었어. 900만 원. 자, 이익은 1,500이 들었어. 자, 한 층을 올리는데 800만 원이 들어. 한개. 총 비용은 누적되는 거고, 한개 하나당. 자, 요 한 층 올렸을 때 이익이 800만 원이야. 자, 한 층 올리는데 500만 원이 들어. 이익은 300만 원이야. 자, 이렇다면 수익이 최고가 되는 지점은 바로 요 지점이라는 얘기예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이 같아지는 지점. 요걸 넘어서게 되면 비용이 수익을 넘어서 마이너스 200만 원이야. 여기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는 이익이 높잖아. 지금 이익이. 비용보다 이익이 높아. 비용과 이익이 같고, 요 지점까지 이거는 건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쉽죠. 이게 바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이 같아지는 집약 한계라는 게 집약 한계.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이 점점 높아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한계 비용도 물론 높아지지만 수익이 높아져. 그러면 이게 600이야. 그럼 한 장 더 짓죠? 여기 400만 원이야. 이게 450만 원.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격이. 그래서 고층화가 되는 거예요. 즉, 그 집약 한계점이 높아지니까 고층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약도가 높아지는 거고. 자, 이게 바로 집약 한계를 얘기하고, 조박 한계라는 게 있어. 집약이 아니라 조박. 조방적 농업, 집약적 농업. 여기서 나온 개념인데, 집약적 농업은 농지가 있으면 사람도 많이 투입되고, 돈 있잖아요. 사람 투입. 돈도 많이 들어가. 자본도. 비료도 넣어줘야 되고, 비싼 작물도 심어야 되고, 소도 동원해야 되고. 이건 집약도가 높은 농지고, 논이 있는데 사람이 어쩌다 한번 씨 한번 뿌려서 대충 자라거나 말거나 그냥 지가 알아서 크는 거야. 그리고 수확할 때 가서 수확하는 거야. 있는 것만 써. 그게 조방이야. 조방적 농업. 노동과 자본을 거의 투자를 안 해. 하긴 하는데, 즉 생산비를 감당할 정도. 자, 조방 한계점은 생산비를 감당할 정도의 산출밖에 없는 지역은 조방 한계점이 되는 거예요.
생산비도 감당이 안 돼. 씨를 뿌렸는데 씨값도 안 나와. 그럼 농사 안 짓지. 자, 그렇게 지방 한계, 조박 한계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도시의 토지 이용에 대한 이론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도시의 토지 이용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립 때 도시학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학은 공부를 아주 많이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했어요. 그래서 도시자가 나오면 괜히 심장이 뜁니다. 지금도 학창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데, 자, 도시의 토지 이용. 먼저 도시의 토지 이용부터 한 번씩 살펴봅시다. 도시의 구조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도시가 있으면 도시의 핵심을 뭐라고 그런다? 도시의 핵심, 도심이라고 그랬어요. 도심. 그리고 도심을 다른 말로 영어로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중심 업무 지구. 같은 말이에요. 도심이나 중심 업무. 도심은 집약도가 높잖아요. 고층 빌딩이 많아. 지가도 보면 도심에선 지가가 높아 이렇게. 그리고 외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외곽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가가 이렇게. 여기 지가, 세로축을 지가라고 그러고 거리, 외곽이란 얘기죠. 도심이고. 지가가 이렇게 나와. 이것을 바로 지가 구배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다른 말로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도 불러요. 이 지가 구배 현상은 도심을 중심으로 지가가 이렇게 굽어져 나가는 거. 일본 학자가 얘기한 거고,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한 거는 좀 더 과학적이게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입찰 지대 곡선을 좀 들어보시는 게 나을 게, 자, 도심이 있어요. 자, 도심. 자, 이거 외곽이야. 외곽. 거리니까 외곽. 이쪽은 지가가 있겠죠. 도심의 땅을 임대료를 입찰을 붙이는 거야. 입찰.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입찰이니까 경매에 붙이는데, 경매에 붙여봤더니 도심 쪽에서는 집값을 누가 많이 주고 외곽에는 지불 안 하겠다. 어떤 것들? 이렇게 형성이 되는 지가가 있어요. 이게 상업지야. 상업지. 상업으로 임대하려는 사람들은 외곽에 있어야 장사가 안 되니까 입지를 안 해. 아예 도심에 있으려고 그래. 근데 조금만 나가도 매출이 팍팍 떨어지니까 지가가 뚝 떨어져. 이런 거는. 자, 두 번째로 도심에 입지를 하려는데 상업지만큼은 돈을 좀 못 내겠대. 아깝대. 요렇게 형성되는 게 있어. 요거 바로 주택지야. 주택지. 주거지. 주거지 입지야. 그리고 이거 너무 외곽으로 가면 출퇴근하기 힘드니까 아니 안 하겠다. 여기서는 안 살겠다. 입찰을 안 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경지. 농사짓는데 무슨 돈이 나와. 난 도심이라 하더라도 돈 조금밖에 못 내겠다. 외곽도 상관없다. 나중에 대량으로 수입해서 트럭으로 몰아가면 된다 해서 이렇게 입찰을 하겠다. 응했다는 사람이 있어. 돈을 조금 내겠다는 거죠. 이게 농경지야. 농경지. 자, 그럼 입찰을 붙였을 때는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들이 낙찰을 받는 겁니다. 그 입찰의 기본이야. 자, 요 지점까지는 도심 가까운 데는 상업지가 낙찰을 받겠지. 자, 그리고 중간부터 농경지 바로 요까지는 주택지가 낙찰을 받고 마지막으로는 농경지가 낙찰을 받아요. 이 맨 윗선만 그으면 이게 입찰지대 곡선이야. 이걸 세분화해서 상업지도 세분화하고 주택도 세분화하고 농경지 세분화하면 결국 이런 곡선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구배 현상이나 입찰지대 곡선이나 결과는 똑같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오히려 이 입찰지대 곡선이 오히려 과학적입니다. 설명하는 게. 왜 도심의 지가가 높고 나갈수록 낮아지는지 구체적. 그리고 지역도 앞엔 맞아. 도심에는 상업지역이 많고 그 다음엔 주택지역, 외곽 그러면 농업지역이 많더라. 설명도 돼. 과학적으로. 이게 오히려 더 매력적입니다. 자, 그리고 도심의 입지 경쟁. 왜 이익이 많이 나오니까 입지 경쟁을 하는 거 역시 지가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의 토지 이용에서 나타나는 어떤 원칙들, 부동산 현상이라고 배웠죠? 처음에 저랑 제가 강의할 때 그 부동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도시 공동화 현상. 이게 1번이고, 자, 도심이 비어 공동화 현상. 도심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각박하고 사람들이 외곽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즉, 도시의 상주 인구가 자꾸 외곽으로 나가. 도심 공동화 또는 도시 공동화.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주거지역이 외곽으로 나가. 낮에는 사람들이 많지만 밤에 여기서 앉아. 외곽에서 자지. 출퇴근. 이걸 바로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는 현상 같은 말이에요. 직주 분리 현상하고 연결이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유! 요 이유가 있겠지. 교통 발달. 교통이 발달하니까 도심 공동화는 더 심해져요. 자, 세 번째는 반대로 아까 직주 분리인데 직주 접근 현상이 나타나. 네, 직주 접근 현상. 어떤 때? 직장과 주거를 가까이 두려는 거예요. 이건 글자 그대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요. 왜? 교통비를 아껴야 되기도 하지만 환경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가 너무 심하단 말이야. 그래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집가가 하라고 도심 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직주 접근 정책을 핍니다. 자, 이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도시가 아까 공동화, 도시가 비는데 이번엔 도시가 회춘을 해. 청춘을 회복하는 거야. 도시 회춘화 현상이라고 그래. 도시 회춘화 현상. 다 부동산 현상의 일종입니다. 도시 회춘화 현상. 직주 접근 현상으로 인해서 관련이 있는데, 이게 왜 도시가 회춘화되냐면, 도시가 오래돼서 건물들이 낡았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서 상위 계층들이 대거 입주를 하는 거야. 그러면 도시가 활력이 넘쳐, 다시. 그게 바로 도시 회춘화 현상입니다. 이건 뭐하고 관련이 있다? 여가작용. 떠올라줘요. 여가작용. 아, 선생님 배운 것 같아요. 여가작용. 또 어느 지역 생애주기 현상에서 처음에 성장을 하고 도시가 성숙을 하고 그 지역을 도시로 치안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쇠퇴를 하기 시작해서 천이기. 요때 상향여가, 하향여가 두 개로 된대요. 하향여가가 되면은 그냥 쇠퇴기는 이제 슬럼화, 악하기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올라가면 다시 성장, 성숙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시 회춘화 현상이야.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인구가 다시 유입이 되고, 그리고 고소득층이 또 저소득층에서 중고소득층이 그 도시로 들어오게 되는 도시 회춘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배웠고, 요 다음에 도시의 토지 이용에서 도시가 발전해 나가면, 자, 아까 한계지 얘기를 했죠. 자, 도심이 있어. 그리고 이게 도시 지역이야. 이게 도시 지역인데, 교통이 발달하면서 한계지가 넓어져. 그럼 도시가 이렇게 넓어질 거네. 원래 여기가 농경지로 이용되던 땅인데, 이게 택지로 바뀌는 거야. 택지로 바뀌어. 자, 원래 쓰이던 용지에서 새로운 용지 쓰임으로 바뀌었어. 이게 침입이야, 침입. 침입. 침입이란 뭐냐? 일정한 용도를 지닌 땅에 새로운 용도의 토지 이용이 들어오는 걸 토지 침입이라고 그래. 침입. 그 침입이 완전히 완료가 됐어. 농경지는 이제 없어지고 택지가 돼버린 거야. 도시 지역이 되면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승계라고 그래. 농경지에서 택지로 승계가 된 거야. 이거 계승이나 승계나. 근데 학자들이 계승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침입이 완료돼서 새로운 토지 이용이 나타난 걸 계승이라고 그래. 자, 그럼 이 침입은 두 가지 이용이 있어요. 하나는 확대적 침입. 즉, 원래는 조방적, 농경지에서 조방적 이용이었는데 집약적 이용으로 바뀌는 거야. 자, 확대적 침입. 확대적 침입은 조방지역이던 이 토지 이용을 집약적으로 하는 거고, 축소적, 반대는 축소겠지. 축소는 집약적이던 토지 이용을 조방적으로 하는 거야. 어느 게 많이 일어날까? 이건 거의 아니. 다 이 확대적 침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시가 확장되면서 조방적이던 농경지가 집약적인 택지로 바뀌는 거야. 아, 선생님, 집약적인 농업, 그건 농경지 내에서 얘기고, 농업과 이 택지를 비교하면 택지가 훨씬 자본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위당 토지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침입적 토지 이용을 배웠습니다. 자, 지금 토지 이용과 도시의 토지 이용을 설명을 했고, 자, 마지막으로 최유효 이용의 원칙. 토지를 이용할 때는 토지를 가장 유효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간단해. 이 원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부동산을 이용할 때는 합리적으로 그리고 법에 저촉이 되면 안 돼. 합법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기술적으로 최고로 최선이 되는 그러한 이용이 바로 최유효 이용인 거예요. 그게 이론적 배경을 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리고
최유효 이용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었죠. 필요 충분 조건 세 가지가 나요. 첫 번째 법률적. 자,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법에 위반이 되면 안 돼. 공법이든 사법이든 위반하면 안 돼. 위반하면 안 돼. 자, 두 번째 경제적.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 경제적으로는 최대 수익이 나게 이용을 해야 돼. 세 번째 법경기. 우리 부동산 개념 배울 때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배웠죠? 그대로 또 나오는 겁니다.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이 돼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야지. 물리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내가 500층 짓고 싶어. 근데 물리적으로 500층을 어떻게 지어? 불가능하잖아. 아무리 자본이 있다 해도 현대의 건축 기술로는 100층 이상 넘어가는 거는 땅도 넓어야 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해야 돼. 500층? 불가능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자, 그런 기술적. 자, 이러한 최유효 이용의 원칙하고 관련이 있는 법칙들이 있어. 원칙들.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 이 최유효 원칙을 왜 해야만 했는지 원칙이 제공해 주는 게 바로 부중성. 토지는 증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용할 때 잘 이용해야 돼. 또 토지는 용도가 다양해. 인문적 특성, 용도의 다양성. 다양하니까 최고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최저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최저로 할 수 있겠지. 근데 용도가 다양하니까 최고로.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감정평가론 배울 때 배우겠지만 변동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변동의 원칙. 그리고 예측의 원칙. 이런 거에 의해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요건 나중에 감정평가론 할 때 가격 성립 요건을 배우니까 그때 배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오늘은 부동산 학개론 제38강 토지 이용, 부동산 이용 활동, 토지 이용 활동, 건물 이용 활동, 그리고 뭐 한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고, 도시의 토지 이용에서 도시의 토지 중심 업무 지구를 중심으로 지가 구배 현상 또 낙찰 지도 곡선을 배웠고, 도시의 공동화 현상, 직접 분류 현상, 그리고 도시 주거 접근 현상, 도시 회춘화 현상, 그리고 침입적 토지 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 번째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대해서 합리적, 합법적, 최고, 최선의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는 공법, 사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최대 수익이 나야 되고, 기술적으로는 물리적 개발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가능하게 하는 원칙으로는 부중성, 그리고 용도의 다양성,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이 있다는 걸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